안녕하세요. RS 2호기 상권 분석 강의를 할 최원철입니다.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먼저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갑자기 또 추워졌죠. 예. 이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은 관계 없겠죠. 자,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되니까 서론은 완전히 빼고 바로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자체가 거창합니다. 앞에서 몇 분의 교수님들이 벌써 주제별로 강의를 하셨는데 2021년 아주 암울한 시기에 상가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참 만만치 않은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20년도에 작년에 정말 많은 언론 기사하고 많은 곳에서 장사가 안 된다, 소상공인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정말로 이거 상가 투자를 해도 되느냐, 하여튼 저한테 저는 상가만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정말 이 상가를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거 계속 이런 코로나 같은 현상 속에서 월세를 좀 낮춰달라 그러고 이럴 때 상가 투자를 앞으로도 해야 됩니까? 라든지 또는 현재 어떤 아이템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어떤 수강생이 정말 장사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듣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거의 1년 동안 수백 번 이상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해야 된다. 갈수록 더 해야 된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핵심적인 게 갈수록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코로나19 말고 다른 팬데믹이 와도 월세가 들어오는 다른 수익형 부동산이나 다른 쪽에서 현금 수입이 들어오면 관계없는데 본의 아니게 일을 못해. 또 본의 아니게 회사에서 정리가 됐어. 그랬을 때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현금 수입이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 하나의 방법이 상가 투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자,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정말로 음식점 장사도 많이 하고 다양한 업종으로 대면 형태로 장사를 해왔다. 돌팔고 찾아야 된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다른 분들은 어렵지만 우리라도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서 월세 수입이 들어오고 또 어떻게 접근을 해서 내 매출이 코로나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내 매출이 기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한다.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거다. 갈수록 정말로 매월 들어오는 현금 수입은 더 중요해집니다. 아직까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젊은 분들도 있겠죠. 즉 제 나이 또래들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파트 실거주 목적으로 한 채가 중요하고 또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중개업 쪽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테니까 중개하시는 분들은 중개를 하는 게 우선시 되겠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중개사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개공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개공분들이 그래도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그분들은 나름 버텨요. 그러면 기준은 얼만데, 물론 많을수록 좋지만 그래도 한 달에 적게는 한 300 정도, 조금 많다고 한다 그러면 한 500에서 600 정도의 현금이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은 이제는 무조건 갖춰야 된다. 특히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신 분들은 갈수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이 21년 상가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 전략을 세우자라고 해서 사례를 한 2개 정도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오늘 사례가 하나 이제 나올 텐데 저 자신도 실제적으로 상가 투자를 1년에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입찰을 했던 상가, 경매가 아니고
민간 건설업자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입찰이 나왔었는데 그걸 했다가 사실은 떨어졌습니다. 그래 어떤 건지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하여튼 나름대로 이 업계에서 상가만 21년 차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작은 것들을 투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너무 추상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거용 부동산하고 다르게 상가는 정말로 인문학적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연 내가 이 상가를 투자했을 때 또는 우리 중개를 하는 입장에서 개공 입장에서 이 상가를 고객들한테 브리핑을 해서 매수를 권유한다든지 창업을 권유한다든지 분양을 받게 권유를 할 때 거기에 인문학적 상상력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거 없이도 인문학적 상상력이 없이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상력을 갖지 않고 투자하신 분 중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패를 하신 분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약간 넘게 이 상가 시장에 있으면서 확인된 사항들이 너무 추상적인데 그럼 어떻게 인문학적 상상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로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말을 점잖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먹으러만 다녀. 거의 대부분이. 소비만 하러 다녀.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업을 하실 우리들은 이제는 소비를 하는 거 소비해야죠. 근데 그냥 소비하러 가면 안 돼. 과연 오늘 먹고 있는 이게 맛집이라고 하는 이 집이 앞으로도 더 잘 될 것인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잘못될 수도 장사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계속 생각을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상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업을 창업할 때도 역시 상가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비하고 모든 거를 쇼핑하는데 상가가 코로나 때문에 그건 일단 차지하고 항상 상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뭐랄까 딱딱하게 강의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일단은 이 부분은 경험치가 필요한데 잊지는 마세요. 안목 저절로 생기지 않고요. 일단 내가 안목은 생길 수 있게 오늘 약간의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이 인문학적 상상력은 많은 책을 보시고 많은 소비를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면 생각할 게 없어. 좀 이제 이 RS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시고 그걸 통해서 자꾸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어느 단계가 되면 뭐 어느 단계인지는 개인의 어떤 그 속도에 따라 좀 다르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1년, 2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고객들한테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여기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예측 그게 상상력이에요. 지금은 비어있어. 101호도 비어있고 102호도 비어있고 103호, 105 다 비어있어. 2층도 비어있어. 3층도 비어있어. 그런데 나중에 1년 후에 2년 후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것이 인문학적 상상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가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이게 제 키야. 제 강의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게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앞에서 리액션을 해주는 분이 없어서 조금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거의 10년 전부터 떠들었던 것 같아. 오프라인 강의에서 온라인 강의에서 정말 많이 떠들었던 것 같아. 제 유튜브나 다른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상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일단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입지 정말 중요합니다. 상권 중요합니다. 가격 싸면 좋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나 공매를 많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 시기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업종 아이템 중요하지만 우리 몫이 아니야. 업종 아이템은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제 공인중개업을 하고 계시거나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인데 이미 업종은 정해졌어.
중개업으로. 그러나 다른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상가에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 또는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업종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바뀔지 이건 모르는 거야. 사실 이 부분은 우리의 관계, 상가 투자자 관점이 아니라 이거는 창업자 입장에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걸로 장사를 할까? 어떤 걸로 영업을 할까? 근데 물론 내가 투자한 상가에 스벅이 들어오거나 뭐 하다못해 투썸 플레이스 같은 게 들어온다. 나쁘지 않아. 아주 좋아요. 편의점이 들어온다. 뭐 여러 가지 뭐 편의점이 좋다 나쁘다 있지만 그래도 편의점이 들어오면 기본 5년은 영업을 해. 왜? 그 편의점도 뒤에 세대수 보고 앞에 유동인구 보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들어오는 거거든. 대형 어학원이 들어온다. 나쁘지 않아. 골프존과 같은 스크린 골프가 들어온다. 내가 투자한 상가에. 그것도 나쁘지 않아. 거의 한 번 들어오면 특별하지 않으면 진짜 특별하지 않으면 잘 안 나가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문제가 좀 다르고 그다음에 녹지 비율.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원을 싫어합니다. 즉 녹지를 싫어합니다. 상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원이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렇지 않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오늘은 들어. 앞에 앉아서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약간 탄력을 받으면 강의를 할 때 말을 짧게 합니다. 그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제 원래 강의 스타일이 말을 좀 짧게 빨리빨리 단답형으로 가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거니까 정말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공간에 아파트도 있고 상가들도 있는데 녹지가 많아. 비율이 커.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좋다고 생각들을 많이 해. 그러나 제가 전국에 있는 상가들을 다 답사를 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라이브 방송 쪽이나 파라반 그런데 보면 제주도에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 라이브 듣는 분이. 그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 혁신도시가 제가 서귀포 혁신도시를 답사를 다닌 지가 지금 벌써 초창기에 그 토목공사 할 때부터 답사를 다녔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서귀포 혁신도시의 상가들 갖다 분양을 할 때 정말 여기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제주도에서 그래도 인연을 맺었던 수강생들 좀 있어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잘 못 알아들어. 바다도 보이고 서귀포 혁신도시에서 바다가 보여요. 거기에 아파트도 있고 LH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몇천 세대가. 그리고 거기 상가들을 공급해요. 호텔도 들어가고 굉장히 좋게 평가하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녹지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혁신도시들이 녹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녹지가 많다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공원이 있다는 것은 공원을 산책하거나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 소비를 위해서 공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열에 한두 개는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열에 한두 곳은. 그러나 10군데의 공원이 있으면 제가 전국을 답사다닌 결과를 봤을 때 8군데 정도는 공원 옆이 상권이 없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적 자체가 그 공원에 소비를 하러 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다. 반론 안 됩니다. 이게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여기까지. 유도인구 중요하고 동선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 중에서 저는 항상 얘를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강의에서 무조건 상권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제 강의 시간대가 돌아오면 역시 상권 얘기합니다. 대구에 가서는 대구에 있는 몇 군데의 상권을 얘기를 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좋은지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노원 주말관 가서도 똑같이 할 거고요. 자, 저는 왜 상권을 중요하게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야, 내가 5년 전에 여기 왔었는데 그때는 여기 사람들 지금 코로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많이 안 다녔을 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19년까지. 5년 전에는 여기 사람 진짜 많았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야, 여기 뭐 가게도 중간중간 빈 거 있네? 또는 야, 그전에 왔을 땐 여기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거의 없었는데 뭐 카페들도 많이 생기고 와, 사람들 되게 많다. 젊은 친구들 여기 진짜 많이 다니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뭐야? 상권이야. 우리 부동산 격언 중에서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진짜 유명한 격언입니다. 그러나 입지는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큰 역할을 합니다. 상가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투자, 어떤 상가를 투자를 할 때 판단에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입지는 우리가 육안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로드뷰를 통해서도 입지를 확인할 수 있고 왜? 입지는 뭐야? 위치잖아. 위치는 나도 현장 가면 각지에 있구나, 끼어 있구나, 그 옆에 뭐가 있구나,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구나, 옆에는 비어 있구나, 주출입구는 어디구나, 전면 길이는 몇 메타구나, 5층짜리 건물이구나, 요런 위치에 있네. 학교 옆에 있네, 공원 옆에 있네, 뭐 옆에 있네. 입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왜? 입지는 변하지 않아. 즉 위치는 안 변해. 건물의 위치, 상가의 위치, 상가의 입지는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해? 얘가 변해요. 얘가. 이 변하는 거를 또는 이 상권이 형성되는 거를 우리는 인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해야 돼. 그걸 통해서 고객들한테 브리핑해야 돼. 그래서 수수료를 받고 분양 MGM을 받아야 돼. 이게 없이 단순히 입지만 갖고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언뜻 물론 우리는 중개만 잘하면 되지. 그러면 진짜 전문가 아닌데 제 관점에서는 중개를 잘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 고객을 5년 후든 10년 후든 계속 내 고객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좋은 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굶어 죽는데 그래도 특히 상가는 잘못하면 우리가 권유했던 내가 투자한 상가 때문에 인생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훨씬 덜해. 그냥 살면 돼. 있는 거 좀 싸게라도 내놓고 오늘은 이 자료를 내가 좀 한 일주일 전에 만들어서 주다 보니까 그 사례가 없는데 정말 경매를 할 때도 정말 조심해야 돼. 핵심은 상권인데 입지만 보고 경매에 낙찰받는 분들이 꽤 많아. 그래서 낙찰을 싸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2년, 3년, 4년 동안 임대를 못 맞추는 경우 싸게 낙찰받았으니까 싸게 임대를 놓으면 나가겠지라고 생각해서 낙찰받는 분들이 꽤 많아요. 경매시장에 상가를. 아파트는 싸게 받으면 무조건 콜이야. 전세 싸게 놓으면 옆에보다 나가겠지. 옆에보다 2천만 원, 3천만 원 싸게 아파트 매매 내놓으면 물론 그 지역에서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팔려요. 상가는 공실이 1, 2년 돼 있는 상가를 팔려고 그러면 못 팔아요. 그러면 싸게 임대 놓으면 나가겠지. 상권이 없으면 장사할 사람 안 들어와요. 자, 우리 중개업을 갖고 얘기해 볼까? 우리도 입지를 따져. 우리 중개업도 상권을 따져. 입지? 아파트 단지 상가 어디에 있는지, 103호인지 아니면 근린 상가, 주출입구 옆에 있는 건지 그 옆에 뭐가 있는지 우리 육안으로 입지 확인할 수 있어. 중개업 창업을 할 때.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 중개업을 창업을 할 때 정말로 많은 고객들이 올 건지 알 건지 다시 판단해야 돼. 그게 입지가 좋아서? 입지는 각지인데 그 옆에 아파트가 300세대밖에 없어. 그럼 거기서 중개업 창업하면 안 돼. 그 300세대 이제 계약갱신 요건 때문에 아파트도 10년까지 가는데 어쩌다 전세 어쩌다 나오고 매매도 덜 나오면 할 게 없어. 조금 얘기가 셌어요. 자, 오늘 강의는 상권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만 기준을 잡으셔도 여러분들은 일단은 몇 년간 공인중개업을 하신 분들보다 낫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까요? 자, 상권 갑니다.
시간 얼마 없으니까 상권이 뭐야? 요거는 네이버나 뭐 구글 같은 데 나오는 정의야. 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 대상 상가, 상가 지역, 투자할 상가, 창업할 상가. 흡입할 수 있는 소비자가 있는 권역이야. 자, 권역. 그다음에 어떤 점포 또는 일정한 상업 집적지에 고객을 동원할 수 있는 범위야. 이거는 정의가 내려져 있어. 자, 상권이 뭐야? 권역 범위래. 무슨 범위? 소비자의 범위. 아파트 1000세대가 있네요. 거기에 단지 내 상가가 있네요. 이 1000세대가 이 단지 내 상가에서 뭔가를 창업을 할 때 이 1000세대가 뭐가 돼? 소비자의 범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기가 편해. 왜? 세대수가 딱 나와 있잖아. 소비자의 범위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투자하면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 물론 안정적이지만 뭔가 더 임대료를 많이 상승시키거나 또는 양도 차익을 얻기가 쉽지 않아 그 대신. 그래도 안정적으로 연 5.5%, 연 6%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이 아파트 세대수에 의해서 우리는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단지 내 상가를 투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꽤 많아.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여기는 상권의 영향도 안 받아.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 다른 데 가 소비하지 않아. 물론 백화점도 가고 홈플러스도 가고 이마트도 가. 거기서 살 것들은 거기서 사고 기본적으로 여기 편의점에서 살 거, 이 동네 미용실에서 미용할 거, 고봉민 김밥에서 김밥 살 거, 테이크아웃 할 거 이런 것들 다 여기서 계속 소비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 매출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이야. 안정적이다 보니까 월세도 최초의 투자 금액이 높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5.5%, 6% 꾸준하게 월세 받을 수 있어. 단 뭐가 더 중요해? 이 아파트 세대수가 소비자의 범위 상권이야.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지금 강남역 상권을 논하는 단계가 아니야. 강남역 상권 소비자의 범위 우리 판단 못해. 판단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없어. 뭐 SK를 통해서 뭐 유동량,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강남역 전철 일일 승하차 인원, 승객 인원, 코로나 2020년, 2019년 얼마가 변했는지 이런 자료는 인터넷에 나와 있단 말이야.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일일 승하차 인원이 쭉 나와 있어, 데이터로. 그건 제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고 코레일 통계 같은데, 통계 열람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유동인구가, 강남역 쪽으로 오는 유동인구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 정도는 알 수 있어. 근데 이 많은 광역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 우리는 SK가 아니야. 그러나 이런 아파트의 상권 소비자의 범위는 우리도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어. 변하지도 않고. 근데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권이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지. 집에서 재택하래. 여기 사무실 되게 많은데. 그럼 집에서 있는 분들, 그전에 매일 출퇴근을 했었는데 이제 집에 있어. 여기서 소비를 안 해. 끝나고 사무실에 나오더라도 끝나고 9시까지 영업을 안 하니까, 9시까지밖에 영업을 안 하니까 바로 거의 집으로 돌아가. 우리도 지금 뒤풀이 못하고 있잖아. 아주 안타깝게도. 우리 랜드프로에 오시는,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공인중개사님, 주택관리사님, 우리 RSA 분들, 이분들이 이 인근에서 얼마나 많이 소비를 해줬는데, 특히 가인 끝나고 뒤풀이해서.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작년에 거의 소비를 못하고 지금도 못하고 있잖아. 뒤풀이 못하잖아. 매출 떨어졌겠지. 이제 바로 집으로 가야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범위가 줄어든 거야. 근데 이건 코로나나 특수성인데,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상가 투자에서 제가 20년 동안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상권이야. 입지는 여러분도 나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얼마든지 고객한테 브리핑할 수도 있고 내가 투자하려고 그럴 때 어디 입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그러나 향후에 이게 소비자가 어떻게 바뀔지는 너무너무 어려워. 왜? 미래 예측이니까. 거기에 잘못된 지식들이 인터넷은 너무 범람해. 단편적으로 접근해서 전철역이 생기면 무조건 좋다? 절대 안 그래. 전철역이 생겨서 인구가 줄어드는 경우도 되게 많아. 여기서 인구는 유동인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진짜 많아요.
전철역이 생기는데 나만 생기는 게 아니고 노선이 생기는 거잖아. 노선이 생기면 무슨 역에서 역이 10개가 새로 생기거나 5개가 새로 생기거나 이렇게 여러 개의 역들이 생긴다고. 그러면 요 역에 있던 분들이 그 전철을 타고 다른 역에 가 소비하는 경우가 발생돼.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여기에 매출이 줄어들어. 여기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파트는 무조건 좋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상권이다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 좋아.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권이 뭐라고요? 소비자의 범위. 소비자의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만 21년도에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자고. 자, 전체를 지우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비자의 범위가 뭐야? 자, 개념 잡는 거야, 개념. 아, 너무 이론적이라고? 이론적 아니야. 이 개념을 잡는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이 개념을 이렇게 거품 물고 얘기할 때 나 20년 걸렸어. 이렇게 하니까 실패를 안 해. 자, 그러면 소비자의 범위가 뭐야? 상권이라고 그랬어. 상권은 뭐야? 정주인구 플러스 유입인구야. 금방 내가 아파트 1000세대 단지 상가를 얘기했어. 그러면 아파트 1000세대는 뭐야? 정주인구야. 그러면 그 단지 상가에 유입인구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안정적이야. 그럼 우리는 어디를 투자해야 돼? 정주인구도 있고 유입인구도 있는 곳을 투자해야 돼. 그러면 정말로 실패 안 해.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따지는지 알아? 그 다음에 입지를 따지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정주인구 뭡니까? 어쩌고 주소를 정해서 거주하는 인구. 제가 여기서 주소를 정해서 거주하는 인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야. 직장인들이 있어. 그분들이 매일 출퇴근을 하니까 그분들이 그 테헤란로 상가의 정주인구야.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재택을 너무 많이 했어. 출근을 거의 많이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 정주인구가 거기는 확 줄은 거야. 자, 재래시장 정주인구는 거의 없어. 우리 일반적으로 재래시장 보면 그 둘레에 주택들이 있는 경우는 좀 있어. 또 어떤 지역은 아파트도 길 건너에 있는 경우도 있어. 그래, 재래시장 바로 둘레에 그렇게 많은 정주인구가 없어. 거기다가 누가 와? 유입인구가 와 소비하는 거야. 우리 아파트의 단지 상가의 세대수처럼 그런 정주인구 개념은 아니니까. 와,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재래시장에 오는 분들, 즉 유입인구에서 소비가 됐었는데 이분들이 안 오잖아. 못 오잖아. 그러니까 재래시장 문 닫아놨잖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장사 너무너무 안 됐잖아.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까지 안 해. 기본적으로 재래시장은 배달을 안 해요. 배달이라도 했으면 그나마 조금 더 버틸 수가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재래시장 안에는 우리 어머님들 장사하시는 업종 배달을 거의 안 해요. 지금 이제 배달까지 같이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자, 다시.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상권. 상권은 뭐다? 소비자의 범위. 소비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진다? 정주인구 플러스 유입인구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투자하려고 하는 상가가 정주인구도 일정 부분 있고 유입인구까지 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걸 판단하는 것이 2021년, 22년, 23년, 24년 똑같은 상가 투자 전략이야. 자, 그러면 지우고 코로나 시대 상고 요거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핵심은 어떻든 3월부터 백신이 진행이 되고 뭐 연말까지 어떻게 전 국민 면역 어쩌고 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돼야지 우리 사니까. 자, 주거지역 상권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오피스, 대학가, 중심상업지역 상권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상권이 쇠퇴했습니다. 소비자의 범위가 줄어들었습니다. 오피스 출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점심도 안 먹고 저녁 회식도 없고 쇠퇴했죠. 대학가, 대학생들 한동안 학교 안 나갔습니다. 역시 대학교 앞에 상권들 쇠퇴했죠. 소비자의 범위가 작년에 줄어들었었죠. 매출 급감했죠. 중심상업지역 강남역 같은 데를 얘기합니다. 역시 어땠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소비자의 범위가 그걸 달리 표현한다면 소비력이 쇠퇴했습니다. 이게 바로 상권입니다. 그러면 어디 거만 해? 얘는 살아남았어 안 살아남았어? 얘는 살아남았어.
약간의 매출이 감소되더라도 그러면 우리 투자를 여기만 해야 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어쩌다 양도 차익도 얻어야 되잖아.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근데 리액션이 없으니까 좀 그렇다. 매출. 제가 지금 데이터를 지금 제시를 안 했는데 편의점, 핸드폰점, 안경점 얘네들이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금방 얘기했지. 주거 지역에 아파트가 몇천 세대 있는 곳에 코너에 편의점, 코너에 핸드폰점, 코너에 안경점. 우리 생활 필수 업종이거든. 핸드폰 갤럭시 뭐가 나오면 또 바꿔. 그전에는 강남역에 와서 바꿨는데 멀리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집 근처에 가까운데 5층짜리 근린상가 1층에 있는 핸드폰 매장 가서 바꿔. 편의점 필요한 거 그때 사는 곳이야. 안경 필요하면 바꿔야지. 그러나 이게 아까 말한 오피스 상권, 대학가 상권 어디? 중심 상업지역 상권 같았으면 얘네들 매출이 완전히 급감했어요. 얘네들 배달 안 돼. 배달 안 되잖아. 급감했어요. 다음 금방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시대 변화, 재래시장.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만 드리는 겁니다. 배달 병행 업종, 그다음 무인 점포, 대면 비대면. 근데 내가 상가를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는 우리 기본적으로 몰라. 물론 일반 매매에서 이미 어떤 업종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매매로 얼마 5억에 상가가 나왔어. 그럼 그걸 갖고 입지도 보고 그 업종도 보고 보증금하고 월세 보고 임대 수익률이 몇 %구나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어. 매수할 수 있어. 중개할 수 있어. 그때 우리가 거기서 플러스 해야 될 게 뭐냐면 향후에 코로나와 같은 게 또 오더라도 이 장사하시는 분이 기본적인 매출을 유지를 해서 감소가 되더라도 조금만 감소돼서 월세를 꾸준히 잘 낼 수 있는 그런 상가인지를 우리는 판단을 해야 돼. 자꾸 너무 추상적인 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해요. 사례를 들을게. 상가 투자는 사실은 제 견해입니다. 제 견해. 토지 투자보다 더 어렵습니다. 정말로. 상가를 해보신 분들 압니다. 좀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신 분들이 상가도 투자를 해보고 그 다음에 토지도 매수해보신 분들 보면 상가가 훨씬 어렵습니다. 언뜻 들으면 토지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는 개발을 할 때 나대지 토지를 가지고 내가 매수를 해서 거기에다가 5층을 올릴지 3층을 올릴지 상가주택을 올릴지 뭔가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걸 알아야 돼요. 정말로. 그러나 내가 인근의 어떤 개발 호재 때문에 이 토지를 갖다 샀어. 사고 나서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2년, 3년, 4년 동안 어차피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개발 호재가 있으면 더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갖고 있다가 나중에 양도 차익이 없고 팔아.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4차선이야. 토지 나대지가 이렇게 있어. 필지가. 자, 거의 얘네들은 평당가가 거의 같아. 그리고 이 뒤에는 맹지가 있어. 상가에서 토지 얘기해서 죄송해요. 맹지가 이렇게 있어. 얘는 얘보다 싸겠죠. 근데 이 세 개의 필지는 거의 평당. 매매가가 거의 비슷해요. 특출난 게 없어. 근데 이 인근의 맞은편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온대. 뭐 작은 택지주거가 들어온대. 땅값 올라. 도로에 접한 데는 접한 대로, 맹지는 맹지대로 가격이 올라. 그럼 돈 버는 거야. 이런 걸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매수하는 거니까. 그러나 상가는 그렇지 않아. 여기에 있는 상가, 여기에 있는 상가, 여기에 있는 상가, 여기에 있는 상가, 뒤에 있는 상가 다 달라. 입지에 따라서 다 다르고 층에 따라서 다 다르고 주출입구가 가까운지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옆에 학교가 있는지 이 옆에 공원이 있는지 이 옆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다 다른 게 상가야.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별성이라 그래. 상가는 다 달라. 그래서 통계가 없어. 진짜 통계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 앱 중에 보면 뭐 직방, 다방, 벨륨에, 디스코,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앱이 있어요. 그 앱을 보면 과거에 상가들이 거래된 금액, 얼마에 거래됐다 이런 자료들이 있지. 그런 것들은 올라옵니다. 왜? 거래가 된 사례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갖고 분석을 해?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상권 분석 같은 거
페이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저는 진짜로 딱 몇 페이지밖에 안 봅니다. 어디를 판단할 때. 그 유도인구. 너무 방대해. 왜? 아니, 요 상가하고 옆에 상가가 다른데, 가치가 다른데, 거기는 분석은 반경 50m, 반경 30m 해갖고 그냥 똑같이 평가를 해. 안 그렇거든. 그래. 그래서 상가가 상대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투자에서. 뭐 창업도 마찬가지인데 투자에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든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야? 아까 말한 소비자의 범위, 정주의 인구, 유입 인구, 이걸 갖고 접근하는 거야. 그것만 계속 습관적으로 접근하면 사실은 일정 부분이 보여. 실패는 안 해. 왜? 애매하면 안 하면 되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요 얘기를, 이거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건 그때 뭔가를 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그래도 잠깐만 안 보신 분들 있어. 성인용품 무인 자판기, 그 다음에 오피돌. 얘는 대면 아이템이 아니고 비대면 아이템이고, 얘는 뭐야? 대면 아이템이야. 뭔지 모르면 네이버한테 물어봐. 이거는 사람이 직접 가야지 가능한 업종이고, 얘는 무인이니까, 무인 성인용품점이니까 비대면으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매출이. 오히려 이런 데는 비대면이 더 좋아. 사람이 없는 게 더 좋아. 장사하시는 사장님이 안 계신 게 훨씬 좋아. 덜 부끄러우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작년에 여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초토화됐고, 여기는 또 보이지 않게 매출이 증대해서, 내가 이게 막 던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인연 돼서 만나서 물어보고 쌓인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니? 야, 너 이거 장사 거기서 오픈했지? 예, 교수님. 어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 비대면이잖아. 원래 무인이었잖아. 영향 받아? 안 받아요. 정말로 제가 알고 있는 몇 군데 중에 이제 한 군데인데, 여기를 문 열고 들어가면요, 박스가, 그러니까 어떤 내용물을 담았던 그 겉에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인이니까 결제하고 그거 해서 박스는 다 뜯어갖고 밑에 보면 큰 박스에다가 그거 다 버리고 내용물만 가방에다 쓱 넣고, 박스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갈 때마다 보면. 요 사례는 여기까지만 하고, 요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습니다. 자, 요거 그냥 넘어갑니다. 진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일단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이게 이 뉴스가 나오고 이 통계가 나온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구 데드크로스 2020년 사망자 수가 뭐보다? 출생아 수보다 많다. 그래서 32,000명이 줄어들었다. 정말 모든 뉴스에서 다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계까지 나왔고요. 하나 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민등록 인구 감소됐다. 감소율 0.04, 2만 명 줄어들었대. 자, 그러면서 저한테 오는 질문입니다. 교수님, 인구가 줄어드는데, 데드크로스가 되는데 상가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아니,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 정말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출생아 수 적고 그 다음에 점점 고령화되고, 맞아. 그러면 전체 인구는 이거 하나 보세요. 체내 외국인 현황입니다. 보시면 2016년 그냥 장기, 단기 다 포함해서 그냥 갑시다. 왜? 불법 체류자도 대한민국에 있으면 얘도 밥을 먹어야 되거든. 보이지 않는 소비를 하거든. 어떻든 204만 9천 명이야. 1년에 18만 명. 오우, 14만 명이 증가했네. 그 다음에 18년도 16만 명, 18만 명 정도가 증가했네. 그 다음에 얼마? 즉, 약 4년 동안 체류 외국인 현황이 한 40만 명 정도가 증가했어. 좀 전에 우리가 이거 볼 때 2만 명 감소했어, 주민등록 인구. 자, 32,000명 처음으로 데드크로스 됐어. 출생아 수가 적어, 돌아가신 분에 비해서. 그런데 18년부터 19년, 지금 20년 통계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236만, 252만 빼면 약 16만 명이 늘어났잖아.
그래서 대림동이나 이런 데 보면 조선족이나 뭐 어떤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데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넘어오지만 외국인 유학생 우리나라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통계야 법무부에서 나온. 지금 이걸 뭘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불법 체류자가 많아지고 뭐 사회적 문제가 되고 범죄가 일어나고 거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분들도 다 소비를 한다는 뜻이야. 즉 전체 인구,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는 증가한다고 보는 거야. 제 판단은. 뭐 며칠 전에 그런 뉴스를 어떤 기사인가 뉴스가 잠깐 봤어요. 중국의 거대 자금이 과거에 제주도 사고 뭐 독산동에 부동산도 많이 사고 강남 아파트도 많이 사서 얘네들이 가격을 올린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오케이. 나는 그게 관심 없어.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는 상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상가만 보고 있는 사람이야. 좋다 이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이분들도 다 소비를 하거든. 일정 부분 돈 자기네는 본국에 보내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전월세 얻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런 밥은 먹어야 되고, 물론 안 쓰기 위해서 구내식당에서 해결할 수 있어. 이거는 비하 발언 아니야. 오해하시면 안 돼. 그냥 동남아 쪽에 조금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 소득이야 소득. 그분들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LG, 삼성, 뭐 대기업에 있는 외국인들 있잖아. 근로자들. 이분들 소비력 장난 아니야. 정말로요. 그러면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데드크로스 오케이. 인구 더 줄어들어. 주민으로 줄어들어. 근데 제가 선진국이라는 표현을 해서 정말 이상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어떻든 외국인 사람들이 많잖아. 같이 뭐 거기서 인종차별 뭐 어쩌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외국에서 계속 들어온다고. 선진국에는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구가 원래 자국 국민 말고 인구는 꽤 많아. 많다 표현 이상해. 더 증가해. 같이 묶어서 판단해 보면 이 분들이 상가를 소유하고 이분들이 장사를 하고, 예를 들면 진짜 대림동 예를 들게, 폐해도 있는 건 압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여기서 장기는 제가 어디까지 보냐면 21년도 상가 투자 전략이잖아. 저는 이거 신경 전혀 안 씁니다. 데드크로스 전혀 안 씁니다. 내년에도 더 다운될 수 있어. 난 신경 안 씁니다. 코로나 이게 올해 어떻든 간에 종식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어디가 제 견해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국뽕 아니야 국뽕. 제 나름대로 분석한 거야. 그거를 여기다 다 못 올린 것뿐이지. 저는 확신을 해요. 소비력 폭발한다고. 지금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뒤풀이 못 하잖아. 미치겠잖아. 10시에 강의 끝나면 다 같이 한 40명, 50명 시간 되는 사람 모여서 교수님도 참석해서 치맥도 하고 삼겹살도 먹고, 그래서 그 집 장사 매출 확 올려주고, 지금 계속 못하고 있잖아. 자, 이게 풀렸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바로 풀리는 순간부터 월수반, 화목반, 주말반, 먼반 난리 날걸? 그동안 그건 우리만 그래? 아니, 20대, 30대는 더 난리야. 미친 듯이 먹으러 갈걸? 홍대 클럽? 이태원 클럽? 거기에 플러스가 뭡니까? 거기에 플러스? 저는 약간 성격이, 긍정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막 안 좋은 얘기가 막 들어와.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돼. 거기에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거 조심하는 거구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상가 투자해야 되지? 향후에 어떻게 변하지? 아마 코로나 종시 때문에요. 국내에 우리 사람들도 소비력이 확 올라가서 그동안 어려웠던 우리 소상공인분들 증대될 것이고요. 매출. 그리고 관광, 유학. 코로나 때문에 딱 하나 좋은 거. 우리나라 국격이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것을 저는 정말 오해하지 마시고, 블룸버그 통신, BBC
우리나라 뉴스를 보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신문 안 봐요, 저. 서로 막 진짜 그동안 나왔던 외국의 로이터 이런 걸 정말 많이 봤어요. 번역기 돌려서. 어떻게 평가가 되어 있고 어떻게 되고 과연 어떤 미국 여행사가 리서치를 해서 통계를 했을 때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장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처음으로 한국이 나왔어. 예를 들어 이거는 제 멋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내 신문 보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저는 이 폭발력을 알고 있어요. 요 코로나 1년 동안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해소됨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외국 사람들이 다양하게 취업 더 많이 올 것이고 유학 더 많이 올 것이고 국제결혼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 신경 안 씁니다. 그게 인구가 증가되면 어차피 소비력은 생기는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너무 흥분했어.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그래 이런 걸 하면서 막 그냥 뉴스에서 계속 인구가 감소되니까 어쩌고 저쩌고 계속 얘기를 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내가 볼 땐 향후 추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인 노동력 증가 더 많이 올 거야. 국제결혼 증가로 인해서 결혼 이민자 증가 이거 나쁜 거 아니야. 글로벌 시대에 외국 국적 동포 유입 진행 중이야. 코로나 때문에 망설이고 있어.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몰랐대. 의료만큼은. 유학생 더 증가해. 요새 우리나라 한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퍼지고 있고 세종어학당인가?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영상을 상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 이런 걸 얘기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저 국뽕 아닙니다. 투자를 위해서 제가 이 상가 시장에 계속 있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저는 흥분이 될 정도라고. 사실은. 그래 나도 한 6개월 동안 오프라인 강의가 없었어요. 저도. 그럼 제가 그 전에 오프라인 강의가 굉장히 많았어. 실무나 어떤 실투자 쪽에서.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그 강사료만 해도 한 달에 원만한 임원급 됐었어. 그래서 계속 6개월 동안 안 들어왔어. 저도 당연히 받았어. 받았지만 일단 생존을 해. 왜? 현금 유입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걸 분석을 해. 과연 어떻게 될까? 국내 뉴스를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과연 상가는 소비자의 범위 사람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줄어든대. 즉 소비자의 범위가 줄어든대. 오케이. 그럼 전체는 아닌데 4년 동안 40만 명 늘어났는데 불법 체류자까지. 그게 앞으로 더 될 것 같은데 취업, 유학, 국제결혼 등등.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상가 시장은 현재 괜찮고 이대로만 간다면 정말 나쁘지 않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를 할 때 주위에서 질문을 이렇게 받아요. 인구 줄어드는데 상가 투자하면 되니? 물어보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을 좀 더 인터넷 뒤져서 조금 체계화시켜서 답변을 하면 됩니다. 다 통계가 있는 겁니다. 데드크로스가 통계가 있듯이 얘네들도 다 통계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는 주는 게 아니고 증가합니다. 즉 소비자의 범위가 전체적으로 커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가야 되겠지. 구체적으로 너무 넓은 걸 얘기했죠. 자 상권 빨리 일반적인 분류 넘어가. 자 여기에서부터 지금부터 제가 개념을 두 가지 잡고 사례 위주로 사례를 해야 이해가 되고 어떻게 뭘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진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자연상권하고 계획상권 이 개념만 잡자. 빨리. 그러면 자연상권이 뭐고 계획상권이 뭐냐? 자연상권은 뒤에 나와 있어. 그냥 이 자료를 보면 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주 옛날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소비자들이 모여서 상권이 형성된 곳 언제인지 나도 몰라. 나도. 종로상권, 명동상권, 남대문상권, 동대문상권, 신림역상권, 부산의 서면상권, 대구의 동성로상권, 광주의 충장로상권, 제주도 연동, 아니면 도청 소재지 쪽, 제주시청 쪽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거든. 나와 있어. 자, 이런 데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투자 전략이잖아. 상가는 투자를 해야 돼. 목적은 뭐야?
현금 수익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야 돼. 갈수록 언제 내가 정리해고 되고 언제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될지 모르고 본의 아니게 또 코로나 같은 게 또 오면 이 돈을 못 벌 수, 월급을 못 받을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어떻든 현금 수입이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50짜리에서 꾸준히 만들어야 돼. 그래야 어떤 문제가 발생돼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선 될 만한 상가를 잡아야 되는 게 지금 이거거든. 넘어갑니다. 자, 빨리 넘어갑니다. 이것만 보면 이해되시죠? 어떤 건지 이해된다고 보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좋아. 자,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할 때도 이 내용을 가지고 고객한테 브리핑해야 돼. 그래야 고객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매수를 하게 돼요. 우리 현실부터 이 개념이 없으면 고객한테 브리핑 못해요. 왜? 자, 자연상권의 상가 투자 전략이 뭐냐면 미니건물 투자야. 또는 저는 뭐라고 또 주장을 하냐면 토지 투자라고 해. 어이? 상가 강의를 하는데 왜 갑자기 또 토지 말씀드릴 겁니다. 임대 수익 몇 프로? 이거 보고 와 저거 받아서 내가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 많은 분들이. 상가를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로 많이 해. 이거는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임대 수익 4%만 넘으면 투자하세요. 자연상권에 있는 것 상가는 에이 그래도 한 7%, 8% 임대 수익이 나와야 투자하지. 그러면 투자 못해. 없어. 아무리 뒤져도. 여러분이 중개업 쪽에 지금 뭐 일을 하시다 보면 알게 돼. 자, 여기는 뭘 보고 투자하는 거야? 얘를 보고 투자하는 거야. 얘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표현해? 토지 투자라고 감히 말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례를 가지고 물론 상권 변화를 예측하고 투자해야 되고 근데 우리 아직 여기까지 2단계까지 못 갔잖아. 어쩌고저쩌고 그냥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자고요. 사례를 가지고 자 얘입니다. 그냥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같이 번지수를 쳐서 그 다음 지도나 또는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위치, 입지 같이 보시면 돼. 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429번지야. 고려 왕족발이라는 게 있어. 지금 영업 중이야. 자, 얘가 토지 면적이 64평이야. 대략 연면적 150평 3층짜리야. 3층짜리. 준공년도 언제야? 1997년이야. 지금부터 24년 전 건물이네. 오래됐네. 좋아. 지하 1층 지상 3층이야. 어쩌고 현재 지하 1층과 지상 2층이 뭘로? 성남 왕족발 지경을 하고 있어. 3층 주택에는 누가 살고? 소유자가 살고 있어. 즉 자기 건물에서 소유자가 위에서 주택으로 쓰고 1층에서는 왕족발을 직영을 하고 있는 거야. 얘가 매물로 나왔어. 얼마에? 35억에. 너무 센 거 얘기하나? 아니야. 이런 것들은 다 금액이 30억, 40억, 50억. 여러분 중개할 때 이런 거 해야 되잖아. 미니 건물. 500억짜리, 1000억짜리 정말 하기 힘들더라도 이건 해야 되거든. 하다못해 우리가 신도시의 상가주택들도 뭐 제 사무실은 판교지만 판교의 상가주택 1층 근생, 2층, 3층 합 3가구 그런 데도 25억이야. 매매가가. 제가 알고 광교 신도시도 그 정도 금액이야. 22억, 24억 막 이래. 자, 그 다음에 지하 1층과 2층 리스펙 조건. 리스펙 조건이야. 이제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 네이버에 들어가도 나와. 근데 이제 이런 부동산 쪽에서 오래 안 있는 분들은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3층 근생으로 용도 변경 평당 500만 원이 들어가. 이 물건은 여러분 보고 사라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마 전 건데 이미 팔린 거야. 그래서 사례로 제가 들은 거예요. 지하 1층과 2층 왕족발 1억 5천에서 월 1천, 3층 3천에 200 용도 변경했을 때. 자, 무슨 얘기야? 현재 누가 살아? 소유자가 살고 소유자가 왕족발을 하고 있잖아. 근데 이거를 35억에 팔아. 팔면서 즉 매도자가 되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거? 임차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매수자가 30억 주고 매수한 사람한테 임대차 계약을 맺어갖고 보증금 얼마에? 1억 5천에 월세 얼마? 1천. 몇 년간? 3년간. 요걸 갖다가 리스백이라 그래. 내가 건물이나 상가를 갖고 있는데 팔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어. 내 상가에서. 그걸 팔아. 근데 장사는 더 하고 싶어. 그럴 때 리스펙으로. 왜?
아직까지는 내가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내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가 없잖아. 그러니까 인근 시세에 맞춰서 보증금 5천에 월세 200 줄게요. 계약 기간 3년. 이게 리스백이라 그래. 물론 이제 한 단계 더 가면 페이백이라는 것도 있어. 페이백은 내가 이 상가를, 건물을 팔면서 5년 후에 다시 살게야.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현장에서 페이백이라고 그래. 아파트만 하면 잘 모르는 용어인데 웃기지? 아니 팔았으면 팔았지 5년 후에 그걸 왜 사? 특히 공장, 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금이 없어서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고 공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내 사옥이야, 내 공장이야. 자금이 필요해. 지금 당장 잘 될 것 같은데 그 뭐 대출도 한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팔아. 자금 융통을 위해서. 그 대신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내 공장.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내 공장, 내 사옥이. 그래서 5년 후에는 어떠한 가격으로 사겠다를 매매 계약 조건으로 하는 걸 우리가 페이백이라 그래요. 그게 공장이나 사옥 같은 경우는 가끔, 진짜 가끔 발생합니다. 이렇게 매도자가 임차인으로 전환되는 얘는 리스펙. 자, 이 조건이야. 그러면 어떻게 35억 주고 이걸 매수를 하게 되면 매도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매수자가 곧 바로 임대인이 되고 보증금 1억 5천에 월 1천으로 매도자는 임차인이 되고 이해되셨죠? 자, 이제 중요한 거 이거야. 기본 수익률 이게 4.3%야. 계산하면 요 3층까지 했을 때 자 그러면 봐. 다음 거 봐. 이제 보자고. 성남시 중원구입니다. 그 유명한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쪽 경기도 쪽에 계신 분들 모란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모란역은 8호선하고 그 다음에 분당선, 수인분당선 환승역입니다. 그리고 이 모란은 경기도 성남시에 젊은 친구와 어른들이 다 모이는 가장 큰 상권, 즉 소비자의 범위가 구성남, 표현 좀 이상하지만 성남이 이제 분당 신도시하고 판교 신도시하고 원래 성남 구시가지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지는데 여기는 원래 성남 분당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던 성남, 즉 자연상권, 옛날부터 성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30년 40년부터 모이던 곳의 매물이에요. 그러면 상권이 어때? 상권 거의 변함이 없어요. 뭘로 판단? 자, 일단 입지 잠깐 볼게. 여기 보이십니까? 출구 2번 출구 있고요. 거의 요거는 횡단보도 여기 보이는 요거는 4차선입니다. 4차선보다 먹자골목은 어디? 그 이면도로 첫 번째 이면도로에 사람이 몰립니다. 거기가 먹자골목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변 말고. 맞죠? 그래서 여기가 주 메인 통입니다. 유동인구 가장 많은 곳. 이렇게 교차점입니다. 교차점 코너 자리에 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그만 얘기한 대로 뭐야? 리스백이야. 그러면 여기는 입지는 어때? 육안으로 확인돼. 이 정도면 특의 입지는 아니더라도 완전 A급 입지예요. 완전히. 이런 거는 고객한테 거품 물고 브리핑해야 돼요. 아니면 자금이 있으면 사셔야 돼요. 자금이 있는 분이라면. 그런데 아까 무슨 조건? 리스펙. 임대 수익률 4.3%야. 35억에다가 나누면 얼마 안 되지. 그래도 사야 돼. 왜? 땅값이야. 땅값. 그러면 여기 토지가 올라? 오르지. 어떻게 올라? 자 봅시다. 이거 잠깐 좀 이따 보고. 자, 공시지가 토지 이용 계약 확인서를 통해서 직원 보고 찾아갖고 정리하라 그랬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쳐서 넣었어. 이렇게 보기 애매하니까 그래프로 내가 만들려고 그랬어. 이게 지금 올라갔는데 얘야 얘. 지금 한 2000 요 정도부터 2016년부터 많이 올랐지. 이게 계속 가거든. 아까 그 입지에 그리고 그 기본 상권 성남시의 구시가지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과 어떤 어르신들까지 다 모이는 그 유명한 모란역 상권은 엄청나게 상권이 좋은 곳이에요. 성남 전체가 소비자의 범위야. 젊은 학생들도 와서 거기서 또 커플들도 어르신들도 거기다 5일마다 모란장이라는 게 열려서 하여튼 거의 모든 연령대가 모이는 곳이 모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모란역 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권 변함이 없어. 인구가 거의 안 주니까. 에이, 아까 데드크로스도 있고 뭐도 있고 인구 주는데 안 줄어요. 성남 인구.
더 늘어났지. 판교 신도시 때문에 늘어났고, 그다음에 뭐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뭐가 만들어져. 아파트 계속 더 공급되고. 자, 올랐잖아 이렇게. 다시 잘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갔던 거에 비해서 한 4, 5년간 제가 너무 과하게 표현했네. 이걸 갖고 고객한테 브리핑하고 이걸 갖고 투자하는 거야. 우리가 가끔 언론 기사를 보면 어떠한 연예인이 경리단길에 홍대에 어디 뭐 성수동에 건물을 30억을 주고 샀는데 50억을 주고 샀는데 이번에 한 5년인가 7년 보유하다가 이번에 40억에 팔았다 70억에 팔았다는 뉴스를 우리가 가끔 들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40억에 사서 50억에 파는 거 있잖아. 그게 임대수익이 막 올라서 그런 게 아니야. 집가상승이야. 집가상승. 거기에 입지가 더 좋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까지 플러스했어? 유동인구 증가, 즉 소비자의 범위가 늘어나서 경리단길이 옛날에 늘어나서 홍대 상권의 소비자가 늘어나서 지금은 안 좋다 그래서 그거 플러스 그 다음에 집가 상승이 받쳐돼서 15억의 양도차익, 20억의 양도차익을 얻는 거야.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냐면 향후에 우리가 상가를 투자를 해. 상가를 투자를 하는데 자연상권이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집가 상승을 보고 투자하는 거야. 임대수익 3.5에서 4.5 정도 나오면 그건 기본이야. 더 이상 매물 못 찾아. 강남 더 못 찾아. 강남 쪽에서 토지 한 60평 깔고 앉아있고 3층짜리 오래된 건물 있잖아. 이 뒷골목에. 이게 한 50억, 60억이 나왔어. 임대 수익률 몇 퍼센트인데 3.2%, 3.3%, 3.4% 거의 대부분 이래요. 나는 5%가 돼야지 투자하겠다. 없어. 왜? 땅값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심 상업지역이 아니면 일반 상업지역 아니면 준주거 지역이거든 토지가. 그러니까 평당가가 1억이니 평당가가 8천이니 이렇단 말이야.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강남 평당가 1억이래 땅이. 요 라인이 1억에 팔렸대. 땅이 60평이야. 60억이야 땅값만. 건물은 한 40년 된 건물이야. 3계층짜리 3개 들어왔어. 그거 뭐 1,000만 원 월세 받아봐야 수익률 3.2% 3.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중개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할 때 자연상권 이런 미니 건물 있잖아. 얘는 토지를 보고 집가 상승을 보고 투자하는데 단 거기에 소비자의 범위가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고정일지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늘어나면 훨씬 좋지. 그게 상권이거든. 자, 다시 그럼 봅시다. 이해 봅시다. 아까 제가 다른 거는 우리가 SK 핸드폰 뭐 통화량 뭐 이런 거 잘 카드가 어디서 했다는 거 이건 알 수가 없잖아. 그냥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나와 있는 자료 정도 참고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모든 전철역의 일평균 이용객은 이렇게 통계로 다 나와 있어.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코레일에 다 나와. 통계 열량 같은데 거기에 보시면 자 봐봐. 서울 지하철 8호선 아까 환승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8,000명대 초반에 계속 가는 거야. 2012년, 자 2018년, 2019년 8,300, 8,300, 8,600, 8,300, 8,200, 8,500, 8,700, 8,800 그냥 8,000명. 변함이 없어. 조금 늘었네. 조금. 자 이번에는 수인 분당선이야. 쭉 봤더니 4만, 4만 1천, 4만 3천, 4만 7천, 4만 8천, 4만 8천, 4만 7천, 4만 5천, 4만 6천, 4만 6천. 그냥 요 4만 6, 7천대. 그러다가 3만 3,980 2020년도에. 여기는 20년도 자료가 안 나왔는데 못 찾았는데 이건 나왔어. 수인 분당선은. 갑자기 2019년에 4만 6천 명에서 2020년에 3만 3천 명이 사라졌어. 안 이용해. 왜? 얘잖아 얘. 아까 모란역 상권은 정주 인구 말고 기본적으로 거기는 유입 인구만 오는 데야.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20년도에 전철 승하차는 얘는 문제가 안 돼.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도 교수님 와 그때 4만 6천 명에서 3만 3천 명이 하루에 이용하면 1만 3천 명 약 30%가 줄어들었으니까 여기 투자 안 하면 투자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주 잘못된 생각이야. 이거는 통계에서 빼야 돼. 특이한 경우잖아. 특이한 경우. 20년은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전 세계가 경험하지 못했던 경우잖아. 당연히 유동인구 1일
저 전철 승하차료는 줄어들지. 이 수인 분당선이면 분당 신도시 저기 그다음에 수원역까지 해서 왕십역으로 가는 수인 분당선이거든. 출퇴근 숫자도 줄어들었을 거고 모란역에 와서 소비하는 것도 줄어들었을 거고 당연히 13,000명 아무 문제 안 돼. 자, 입지는 봤어. 저기를 아시는 분은 저기는 거의 정말로 좋은 입지예요. 왜? 입지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이제 그다음에 지가 토지용 계획 확인서 쫙 봤더니 2010년도 쫙 올랐어. 내려갈 일이 없어. 그 입지 땅은. 그다음에 상권 소비자의 범위 거의 평준화야. 요거 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리스펙 조건으로 임대 수익률 4.3%야. 그럼 사야지. 돈 있으면. 아니면 고객한테 붙여야지. 어떻게? 자신 있게. 나 혼자 흥분했나? 흥분할 수밖에 없어. 이런 물건 자주 못 만나거든. 진짜 자주 못 만나거든. 지금 제가 굳이 이걸 사례를 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21년도에 제목 자체가 21년도 상가 투자 전략이야. 근데 20년도에 코로나는 아주 특이한 게 있었어. 그거를 지금 깨드리기 위해서 지금 혼자서 거품 물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상가 투자 하셔야 돼요. 한 달에 월세 300, 400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아파트 투자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중개 쪽은 어떤지 모르지만.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도 힘이 드실 테니까 5분인가 10분인가 쉬고 다음 사례를 가지고 이번에는 계획상권의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물건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